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걷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두 다리로 세상을 딛고 서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 인생의 여정 끝까지 스스로 걷고 싶다는 소망이 있다면 지금 바로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떼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발길이 머무는 곳이 어디든 좋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생명의 활력을 담아 힘차게 나아가 봅시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건강 길잡이가 되고픈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혹시 집에서 10분, 20분 남짓 걸리는 곳을 가실 때 주로 어떤 방법을 이용하시는지요? 조금 멀다 느껴져도 건강을 위해 기꺼이 걷는 분이 계신 반면 아주 가까운 거리라도 습관처럼 차를 먼저 떠올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르신께서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가요? 요즘 세상은 걷지 않아도 큰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우리의 걷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저는 노화가 다리에서부터 시작되며 걷지 않으면서 건강을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점을 이야기하는 한 권의 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30년간 수많은 환자들의 재활을 도운 일본 최고의 재활 전문가 다나카 나오키 씨가 쓴 나는 당신이 오래오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입니다. 이 책은 일본 전역에 걷기 신드롬을 일으키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자는 국가대표 운동선수부터 평범한 시민들까지 그의 도움을 받기 위해 1년 이상 기다려야 할 정도로 명성이 자자한 재활치료 분야의 대가입니다. 그는 바른 자세로 걷는 습관만으로도 여러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질병을 예방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지긋지긋한 통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실제로 그는 수술적 방법 대신 자세 교정과 걸음걸이 개선, 그리고 근력 강화 훈련만으로 수많은 이들의 건강을 되찾아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가 아픈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온몸의 근육을 균형 있게 사용하는 유일한 활동인 걷기를 제대로 실천하기만 한다면 100세까지도 거뜬히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혹시 요즘 조금만 걸어도 쉽게 지치시나요?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 기운이 없고 피로나 스트레스가 잘 풀리지 않는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루에 얼마나 걷고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두 발로 걷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진 나머지 걸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의 소중함을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자신의 두 발로 세상을 힘차게 누비고 싶다면 일상 속에서 부지런히 근육과 관절을 움직여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걷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나카 나오키 씨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의 일부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며 걷지 못하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100년 전과 비교한다면 아니 그렇게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 부모님 세대의 어린 시절 이야기만 들어보아도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수많은 가전제품이 생활 필수품이 되면서 집안일은 물론 직장에서조차 직접 몸을 움직여야 하는 일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게다가 자동차가 널리 보급되면서 우리의 활동 반경은 상상 이상으로 넓어졌지만 반대로 직접 발로 걷는 시간은 현저히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가만히 우리의 하루를 되돌아봅시다.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내고 서 있거나 걷는 시간은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으신가요? 두 발로 서서 걷는 직립보행이야말로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짓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지만 현대사회는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그 결과
우리 인간의 몸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져 버렸습니다. 평소와 조금 다르게 몸을 움직이거나 활동량이 많았던 날이면 어김없이 몸이 무겁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허리나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여기저기 파스를 붙이고 나타나는 경우도 흔합니다. 걷기는 인류가 오랜 진화 과정을 통해 얻어낸 놀라운 능력입니다. 만약 원시 시대의 우리 조상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같은 인류라고 생각조차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하루에 얼마나 걸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하루 5km에서 10km 정도는 일상적으로 걸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운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생활 속에서 그 정도를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비하면 요즘은 100m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가게를 가면서도 자동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걷지 않으면서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걷기야말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혹시 근력이 부족하거나 다른 이유로 걷는 것 자체가 이미 어려워진 분이라 할지라도 희망은 있습니다. 서고 걷는데 필요한 핵심 근육들, 예를 들어 엉덩이 근육, 대둔근, 허벅지 안쪽 근육, 내전근, 종아리 깊은 곳의 근육, 넙치근 등을 꾸준히 단련하면 다시 걸을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저는 재활치료 전문가로서 체계적인 재활 과정을 통해 근육을 강화해 나간다면 누구나 생애 마지막 날까지 자신의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 생활 속에서 근육과 관절을 꾸준히 사용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또한 잘 걷기 위해 어떤 근육을 어떻게 단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필요합니다. 이 글은 바로 그 방법을 안내해 드리기 위해 쓰였습니다. 물론 아직 건강에 자신 있을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하지만 이미 등이나 무릎이 뻣뻣해지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연령대에 따라 특별히 더 중요한 근육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부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걷기 능력을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100살까지 내 힘으로 걷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첫걸음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와 걸음걸이 교정으로 근육 바로 세우기. 제대로 된 근력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평소의 자세와 걷는 방식입니다. 몸의 자세를 바르게 하고 걷는 법만 제대로 교정해도 근력이 약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허리 통증이나 무릎 통증 같은 고질적인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인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을 극복할 수 있다면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 더욱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발바닥같이 깊을수록 건강합니다. 자세가 올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을 키워놓아도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년 이후에는 노화로 인한 근육의 자연스러운 위축, 오랫동안 몸에 밴 잘못된 생활 습관, 그리고 전반적인 근력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세가 점점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반면에 나이가 들어서도 꼿꼿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분들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고 활기차 보입니다. 중년 이후부터는 허리 통증, 무릎 통증, 노화에 따른 근력 감소 등으로 인해 등 근육, 배근, 과가슴 근육, 흉근, 이 수축되어 등이 굽는 소위 새우 등 자세가 되기 쉽습니다. 또한 40세를 전후해서는 허리 주변 근육이 짧아지면서 새우 등과는 반대로 배를 앞으로 내밀고 허리가 뒤로 젖혀진 듯한 자세를 보이는 경우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서 있을 때 발바닥에 움푹 들어간 아치 부분이 주저앉아 몸의 균형을 잡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똑바로 서 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현상 역시 이 시기부터 서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구부정한 자세, 뒤로 젖혀진 자세, 똑바로 서기 힘든 자세 등 어떤 것이든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태를 내버려 두면 그저 서 있는 것만으로도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되어 오랫동안 서 있기가 힘들어집니다. 또한 바른 자세로 설 때는 그다지 많이 사용되지 않는 종아리 근육, 비복근, 이나 허벅지 뒤쪽 근육, 햄스트링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져 만성적인 무릎 통증이나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신의 발바닥 아치가 얼마나 내려앉아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도 건강하고 바른 자세로 생활하는 데 있어 발바닥 아치가 얼마나 잘 유지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발바닥 아치가 내려앉은 발은 흔히 평발이라고 불리는 발바닥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아치는 발목에서 발바닥으로 이어지는 근육들이 튼튼해야만 제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발바닥의 아치는 긴 종아리 근육, 장비골근, 과디정강근, 후경골근, 이라는 두 개의 근육이 발바닥 아래에서 서로 십자 형태로 교차하며 받쳐줌으로써 형성됩니다. 그런데 노화나 걷기 부족으로 이 두 근육이 약해지면 아치 부분이 서서히 내려앉게 되는 것입니다. 발바닥 아치는 우리가 걷거나 뛸 때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고 체중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치 부분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발목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여러 근육들이 안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발목 자체가 불안정해집니다. 그 영향으로 안쪽 복사뼈 아래 발배뼈, 주상골, 가 튀어나와 보이기도 하며 이는 결국 허벅지 뒤쪽 근육, 햄스트링, 과 같은 다리 전체 근육에 영향을 미쳐 몸의 자세를 흐트러뜨립니다. 또한 발목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서 있는 자세가 불안정해지고 걸을 때 땅으로부터 오는 충격이 발에 더욱 직접적으로 전달됩니다. 발바닥 아치가 내려앉는 것은 단순히 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치가 무너지면 발바닥의 혈관들이 압박을 받아 온몸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손발이 차가워지는 냉증이나 어깨 결림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중요한 기능인 밀킹 액션 역시 방해를 받게 됩니다. 밀킹 액션이란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온몸을 돌고 다리 정맥을 통해 다시 심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리 근육이 펌프처럼 수축하고 이완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발바닥 아치가 내려앉으면 다리 근육 전체의 기능이 저하되어 심장으로 혈액을 되돌려 보내는 힘이 약해집니다. 밀킹 액션이 원활하지 않으면 혈액순환, 영양 공급, 노폐물 배출 등 신체의 모든 순환 기능이 저하되어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와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이처럼 발바닥 아치가 내려앉은 상태를 방치하면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신의 건강 상태까지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엉덩이에 힘을 주고 바로 서는 습관. 중년 이후부터 서서히 내려앉기 시작하는 발바닥 아치, 어떻게 하면 다시 건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자주 걷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금 새삼스럽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중년 이후야말로 올바른 자세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제대로 배우고 익혀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잘못된 자세 습관을 고치고 평소에도 항상 좋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배웠던 바른 자세를 떠올리며 일상 속에서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서 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자세는 귀 뒤쪽, 어깨 중심, 그리고 복사뼈, 발목뼈, 가 수직으로 일직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귀, 어깨, 허리, 무릎을 지나 발바닥의 중심부까지가 지면과 수직으로 반듯하게 정렬되는 것이 좋은 자세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서야 이런 이상적인 일직선 자세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엉덩이 근육, 즉 대둔근을 의식하고 항문을 가볍게 조이듯이 힘을 주며 서는 것입니다. 이때 어깨에 힘을 주기보다는 아랫배에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턱을 살짝 당기고 등을 곧게 펴며 가슴을 너무 내밀지 않고 서는 것을 바른 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실 엉덩이 근육, 대둔근을 제대로 의식하며 서면 이러한 요소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우리 몸의 중심인 골반을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엉덩이 근육, 대둔근의 존재를 충분히 느끼면서 한번 서보십시오. 그렇게 서는 것만으로도 구부정했던 등이 꼿꼿하게 펴지고 무릎이 자연스럽게 펴지며 힘없이 처져 있던 엉덩이도 탄력 있게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등이 펴지면 가슴도 자연스럽게 열리고 등과 가슴의 자세가 바로 잡히면 턱도 저절로 당겨지게 됩니다. 단, 이러한 바른 자세는 엉덩이 근육, 대둔근, 이 어느 정도 튼튼하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합니다. 만약 이 근육이 이미 약해져 있다면 오랫동안 의식하며 서 있기가 어려워 좋은 자세를 유지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좋은 자세를 유지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엉덩이 근육, 대둔근의 힘이 약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가 나쁘면 쉽게 피로를 느끼는 이유 역시 이 엉덩이 근육, 대둔근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대둔근은 허리를 중심으로 상체와 하체 근육 모두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매우 크고 중요한 근육입니다. 따라서 이 근육이 약해지면 몸의 다른 근육들이 그 역할을 대신 떠맡아야 하므로 각각의 근육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피로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엉덩이 근육, 즉 대둔근을 꾸준히 단련해야 합니다. 나쁜 자세는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합니다. 만약 발바닥 아치가 내려앉은 상태라면 발끝으로 서는 동작, 까치발 들기를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끝으로 서면 발바닥 아치를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긴 종아리 근육, 장비골근과 뒤정강근, 후경골근을 효과적으로 자극하여 아치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잇몸이 앞으로 구부정한 자세, 즉 새우등 자세가 의심된다면 자신의 자세가 어떤 상태인지 정기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벽을 등지고 서서 등을 자연스럽게 펴니다.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벽에 밀착시킵니다. 이렇게 섰을 때 등 윗부분이 벽에서 떨어져 있다면 이미 구부정한 자세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벽과 등 사이의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평소 걷거나 서 있을 때 자세가 더 많이 구부정하다는 의미입니다. 겉으로는 크게 티가 나지 않더라도 구부정한 자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가슴 앞쪽 근육, 대흉근을 펴주고 구부정한 등을 교정하는 스트레칭을 시작해야 합니다. 구부정한 자세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상체가 좌우 어느 한쪽으로 비틀어지는 불균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앞으로 굽어진 자세를 교정하는 스트레칭은 다음과 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벽을 옆에 두고 서서 벽 쪽 어깨부터 팔까지 전체를 벽에 가볍게 붙입니다. 어깨와 팔은 그 자리에 그대로 둔 채 몸통만 천천히 벽에서 멀어지도록 돌립니다. 가슴 앞쪽이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며 20초에서 30초간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 스트레칭은 좌우 양쪽 팔로 시도해보고
더 뻣뻣하거나 당기는 느낌이 드는 쪽 위주로 실시하면 됩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도 피로하지 않은 자세. 서 있는 자세가 좋지 않은 사람은 예외 없이 앉아 있는 자세도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서 있을 때의 나쁜 자세보다 앉아 있을 때의 나쁜 자세가 우리 근육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의자에 앉으면 우리 몸의 무게중심이 자연스럽게 뒤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 있는 동작보다 앉아 있는 동작에서 척추와 주변 근육에 더 많은 하중이 실리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등 근육에는 서 있을 때보다 약 3배나 더 큰 힘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실 앉아 있는 것보다 서 있을 때 우리 몸이 느끼는 부담이 더 적고 근육의 피로도 또한 덜합니다. 앉아 있을 때 근육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려면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등을 곧게 펴고 엉덩이 관절, 고관절의 위치보다 무릎이 약간 아래쪽에 오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하며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편안하게 닿도록 합니다. 앉을 때도 설 때와 마찬가지로 엉덩이 근육, 대둔근을 가볍게 의식하면 등이 저절로 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둔근을 의식한다는 점은 같지만 서 있을 때는 대둔근에 대한 의식을 등 근육과 다리 근육 전체로 전달하여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앉아 있을 때는 대둔근을 의식하면서 등 근육을 위쪽으로 살짝 들어 올리듯이 힘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데에는 의자의 형태 또한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엉덩이가 닿는 좌면이 뒤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내려간 형태의 의자가 비교적 적합합니다. 이런 의자에 가볍게 걸터 앉듯이 앉으면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장시간 책상 앞에서 작업해야 할 때에는 앉는 부분이 약간 앞으로 기울어진 형태의 의자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책상 위를 향해 오랫동안 작업하는 자세는 몸의 중심이 앞으로 쏠리기 쉬운데 좌면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앞으로 쏠린 무게 중심을 효과적으로 받쳐주어 등이 받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만약 장시간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한다면 중간중간 틈틈이 일어나서 굳어있던 몸을 움직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축된 등 근육을 펴주는 간단한 스트레칭이라도 좋습니다.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막상 실천하기는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앉아서 일하거나 생활할 때 잠깐씩 몇 번만 일어나 몸을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허리 통증이나 어깨 결림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걷기 자세로 건강한 근육 만들기. 조금만 걸어도 쉽게 피곤해지는 이유. 어떤 사람은 조금만 걸어도 금세 지쳐서 걷는 것 자체가 고역이라고 느끼는 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오래 걸어도 별로 지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걷는 자세가 좋은가, 나쁜가에 있습니다. 인간의 여러 활동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행위는 두 다리로 똑바로 서는 동작과 그 선 자세를 유지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걷기 동작입니다. 이처럼 서고 걷는 동작은 우리 일상생활의 가장 중심적인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와 각종 편리한 도구의 보급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점점 간과되고 있습니다. 걷기 외의 다른 수단을 통해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되면서 최소한의 걷기만으로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의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그 힘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날처럼 걷기를 소홀히 하는 생활 방식이 계속된다면 걷는데 사용되는 수많은 근육들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우리 인간은 똑바로 서고 바르게 걷는 능력 자체를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현대인들이 걸을 때 쉽게 피로를 느끼는 배경에는 공통적으로 걸을 기회가 줄어들어 전반적인 걷기 능력이 저하되었다는 사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사용되는 근육의 수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놀랍게도 걷는 행위에는 온몸의 거의 모든 근육이 관여합니다. 특히 걸을 때는 전신 근육의 약 3분의 2가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전체 근육수가 약 400개 정도라고 하니 걸을 때마다 대략 260개 이상의 근육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셈입니다. 또한 두 발로 걷는 행위를 할 때는 단순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 외에도 몸을 안정적으로 지탱하고 균형을 맞추는 데에도 많은 근육이 사용됩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의 여러 동작 중에서 걷기만큼 많은 근육을 동시에 그리고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활동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방금 확인했듯이 걷기를 할 때는 전신의 근육을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원래 우리 인간의 몸은 걸을 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만약 전력 질주를 하거나 힘든 육체 노동을 할 때처럼 걸을 때마다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해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우리의 일상적인 활동 범위는 극도로 좁아졌을 것이고 인류는 아주 오래전에 지구상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걷기는 온몸의 근육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최소한의 에너지 소비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매우 효율적인 운동이며 그렇기 때문에 본래 쉽게 지치지 않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만약 얼마 걷지도 못하고 금방 지치는 경험을 자주 한다면 그것은 우리 신체 어딘가의 근육이 균형을 잃고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걷기와 관련된 수많은 근육들 중에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근육이 여럿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걸으면 금방 지친다는 느낌은 우리 몸의 근력이 저하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신호 중 하나입니다. 지치지 않고 오래 걷는 비결. 걸으면 금방 지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바르게 걷는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앞에서 소개했던 바르게 서는 자세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 따라 해봅니다. 즉, 귀 뒤쪽에서 시작하여 어깨 중심을 지나 복사뼈까지가 지면과 수직으로 일직선이 되도록 반듯하게 서는 것입니다. 바른 걷기는 바로 이 자세에서부터 시작하여 무게 중심을 자연스럽게 이동시키는 과정입니다. 바르게 걷기 위한 핵심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 발 뒤꿈치부터 땅에 부드럽게 닿게 하고 이어서 발바닥의 바깥쪽 가장자리를 지나 엄지발가락 아래의 두툼한 부분, 발볼, 순서로 체중을 이동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엄지발가락 끝으로 땅을 힘차게 밀어내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체중을 지탱하고 있는 쪽, 다리의 무릎은 항상 곧게 펴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교과서적인 설명처럼 들려서 이 모든 동작을 하나하나 의식하며 걷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동작을 좀 더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딛는 발은 발 뒤꿈치부터 확실하게 땅에 닿도록 하고 뒤에 남는 발은 엄지발가락으로 바닥을 분명하게 차내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발 뒤꿈치를 제대로 붙이고 엄지발가락으로 땅을 힘껏 밀어내는 이 두 가지만 잘 지켜도 대체로 올바른 걷기 자세에 가깝게 걸을 수 있습니다. 발 뒤꿈치부터 착지하고 무게 중심을 부드럽게 이동시키면 무릎이 저절로 펴지게 되고 그 결과 훨씬 수월하게 쉽게 지치지 않고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발바닥, 특히 엄지발가락 주변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메카노리셉터라는 감각 수용기가 자극을 받으면서 걷기와 관련된 수많은 근육들의 활동성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메카노리셉터는 우리 몸의 움직임이나 압력 변화 등을 감지하여 뇌로 정보를 전달하는 일종의 센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몸 전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발바닥에서는 주로 엄지발가락 주변에 집중되어 있어
우리가 바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발 뒤꿈치부터 땅에 딛고 엄지발가락 끝으로 땅을 확실하게 차면서 걷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지치지 않고 바르게 걷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중년 이후 나타나기 쉬운 잘못된 걷기 습관. 앞서 제시된 올바른 걷기 방법과 굳이 비교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평소 걷는 자세가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인지하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는 수많은 근육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근육들이 사용되는 방식은 개개인의 오랜 걷기 습관, 걷는 속도, 심지어는 신는 신발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이 복잡한 과정 속에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잘못되면 전체적인 걷기 자세가 틀어지게 되고 이는 결국 잘못된 걷기 습관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 주로 나타나는 잘못된 걷기 방식으로는 크게 다음 세 가지 유형을 들 수 있습니다. 무릎을 완전히 펴지 않고 구부린 상태로 걷기, 상체를 좌우로 크게 흔들면서 뒤뚱거리듯이 걷기, 필요 이상으로 발을 높이 들어 올리면서 걷기. 만약 자신의 평소 걷는 모습이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느껴진다면 먼저 그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걷기 방식을 통해 우리 몸의 어느 근육이 약해져 있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무릎을 구부린 채 걷는 사람은 대부분 몸이 앞으로 구부정하게 숙여진 자세에서 걷기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걸을 때 보폭을 너무 크게 하려고 의식하는 경우에도 무릎이 자연스럽게 구부러질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보폭을 넓히려고 하면 다리를 인위적으로 앞으로 쭉 뻗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바닥을 차는 반동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발 뒤꿈치부터 착지하는 동작도 어려워져 저절로 무릎이 구부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걸을 때 팔을 너무 과도하게 흔드는 것 역시 달리기에 가까운 자세를 유발하여 무릎을 구부린 채 걷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상체를 좌우로 크게 흔들면서 걷는 가장 주된 이유는 노화나 운동 부족으로 인해 엉덩이 근육, 대둔근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대둔근이 약해지면 걸을 때 무게중심을 한쪽 다리에서 다른 쪽 다리로 부드럽게 이동시키는 동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때 약해진 대둔근을 대신하여 엉덩이 깊숙한 곳에서 골반을 비트는 역할을 하는 작은 근육, 이상근이 과도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 결과 상반신과 하반신이 마치 하나처럼 함께 움직이게 되어 어깨를 좌우로 흔들며 걷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무릎 관절에 변형이 생긴 퇴행성 관절염, 변형성 무릎 관절증이 있는 분들은 골반을 흔들지 않고 상반신만 좌우로 흔들며 걷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걷기 자세가 되기 더욱 쉽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사용된 이상근이 스트레스를 받아 짧아지고 경직되면 다리가 바깥쪽으로 휘는 오자다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셋째, 필요 이상으로 발을 높이 들어 올리면서 걷는 사람은 작은 턱이나 장애물에도 쉽게 걸려 넘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본인은 결코 발을 높이 들려는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바닥으로 땅을 누르듯이 걷거나 엄지발가락으로 지면을 확실하게 차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발을 필요 이상으로 높이 들어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걷기 자세는 앞으로 나아갈 때 종아리 깊은 곳의 중요한 근육, 넙치근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대신 종아리 위쪽의 근육, 비복근을 주로 사용하게 만듭니다. 이는 발목의 안정성을 떨어뜨려 넘어지기 쉬운 상태를 만듭니다. 게다가 발을 들어 올릴 때는 허리 근육, 대요근을 많이 사용하게 되므로 상체가 앞으로 구부정해지기 쉬워 넘어질 위험을 더욱 높입니다. 구부정한 상체를 바로 세우는 뒤로 걷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중장년층에서 흔히 발견되는 잘못된 걷기 습관들은
대부분 걸을 때 무게 중심을 원활하게 이동시키지 못하는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무의식적으로 해왔던 보행 시의 무게 중심 이동 방식을 의식적으로 교정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뒤로 걷기 훈련입니다. 걸으면서 무게 중심을 이동시키는 동작을 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엉덩이 근육, 대둔근, 과 종아리 깊은 근육, 넙치근을 효과적으로 단련하는데 이 훈련이 큰 도움이 됩니다. 뒤로 걷기 훈련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면 됩니다. 보폭을 평소보다 약간 크게 하여 다리를 뒤쪽으로 쭉 뻗듯이 내딛습니다. 무릎을 편 상태를 유지하며 뒤로 걷습니다. 발끝부터 땅에 착지하고 엄지발가락으로 지면을 확실하게 밀어내며 뒤로 이동합니다.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천천히 체중을 이동시킵니다. 신발을 신거나 맨발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1회에 1분 정도씩 하루에 총 10회 정도 반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뒤로 걷기 훈련을 꾸준히 실천하면 엉덩이 근육 강화, 힙업, 효과와 함께 오자 다리를 교정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평소 앞으로 걸을 때는 한쪽 발의 뒤꿈치부터 땅에 닿고 다른 쪽 발의 엄지발가락으로 지면을 차는 방식으로 걷지만 뒤로 걷기는 그 순서가 정반대입니다. 즉, 엄지발가락이 먼저 지면에 닿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뒤로 걷기를 하면 앞으로 걸을 때보다 엉덩이 근육, 대둔근, 과 종아리 깊은 근육, 넙치근을 약 6배나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뒤로 걷기 훈련은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잡지에 걷는 방법 레슨이라는 코너를 통해 어떤 수필가 분께 이 방법을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 스스로도 인정할 정도로 자세가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 구부정했고 걸을 때도 무릎을 굽힌 채 걷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뒤로 걷기 훈련을 2, 3회 정도 함께 한 후 다시 걸어보도록 했더니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펴고 바른 자세로 걷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뒤로 걷기 훈련은 좀처럼 개선하기 어려웠던 나쁜 걷기 습관을 자연스럽게 교정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 훈련은 한두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꾸준히 매일 지속해야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걷기 장애를 극복한 50세 남성의 이야기. 체중 감량을 겸해 주말마다 걷기 운동을 시작했던 한 50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텔레비전이나 잡지 등에서 본 걷기 운동의 이상적인 자세를 그대로 따라하려고 의식적으로 보폭을 아주 크게 해서 걷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지나지 않아 무릎과 허리에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운동하는 동료에게 이야기했더니 처음 운동 시작하면 누구나 겪는 근육통이니 계속 하다 보면 괜찮아질 겁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에는 평소에 그냥 걷는 것조차 힘들어져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남성분이 원래 어떤 자세로 걸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무리하게 큰 보폭으로 걸으려고 했던 점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그는 발 뒤꿈치로 정확하게 착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큰 보폭으로 걸으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무릎이 구부러졌습니다. 그 상태로 걷기를 계속하다가 결국 무릎 통증이 발생한 것입니다. 게다가 아픈 무릎을 보호하며 걷느라 허리를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었고 그 결과 허리 통증, 요통까지 함께 발생하게 된 사례였습니다. 저는 이분께 당장 무리한 걷기 운동을 중단하도록 하고 평소 걸을 때 엄지발가락으로 지면을 확실히 차면서 발 뒤꿈치부터 착지하는 바른 걷기 법을 다시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무릎과 허리의 염증이 가라앉은 후에는
앞서 설명드린 뒤로 걷기 훈련을 꾸준히 하도록 지도했습니다. 그 결과 구부러졌던 무릎이 펴지고 바른 자세로 통증 없이 걸을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었습니다. 지팡이는 우리의 세 번째 발입니다. 걷다 보면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께는 한 번 넘어지는 것이 그대로 누워 지내게 될 수도 있다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걷는 것을 피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전에 한 기관에서 고령자분들이 넘어졌을 때의 상황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이 놀랍게도 평소처럼 걷다가였다고 합니다. 바닥이 울퉁불퉁한 곳을 걷다가 넘어진 것도 아니고 빠른 속도로 걷다가 넘어진 것도 아니라 그저 평범하게 일상적인 걸음을 걷고 있을 때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허리가 활처럼 휘고 무릎이 구부러져 걷는 것 자체가 힘겹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걷지 않으려 하게 되고 그 결과 걸을 기회가 줄어들면서 걷는데 필요한 근력은 더욱 약해져 결국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쉽게 넘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걸을 기회를 스스로 줄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만약 근력이 부족해서 걷는 것이 힘들게 느껴진다면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는 등의 큰 부상을 입은 다음에야 어쩔 수 없이 지팡이가 필요할 때 짚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미리부터 지팡이를 사용하여 넘어지는 사고 자체를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흔히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 다리 근육이 더 약해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팡이는 오히려 구부정해지기 쉬운 등을 바르게 펴주는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통증이 있을 때는 다리가 받아야 할 부담을 팔로 분산시켜 주어 통증을 줄이고 아픈 부위를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지팡이를 사용하면 척추를 세우는 근육, 척추 기립근, 이나 복근이 약해지는 속도, 그리고 허리가 굽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번 시간을 근력 강화 운동에 투자한다면 더 오랫동안 자신의 발로 건강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고령의 어르신들께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비교적 젊은 40에서 50대 분들이라 할지라도 무릎 통증이나 허리 통증 때문에 걷는 것이 힘들다면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걷기를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라도 꾸준히 걸어야 걷기 능력이 더 이상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후 일본 정치의 방향을 제시했던 요시다. 시계로 전 수상의 트레이드마크 중 하나는 시가, 담배와 함께 늘 들고 다니던 지팡이였다고 합니다. 영국 신사를 연상시키는 그의 모습에 지팡이가 꽤 잘 어울렸습니다. 그래서인지 말년까지 등이 꼿꼿했던 요시다 전 수상은 걷기가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지팡이를 든 것이 아니라 호신용이나 멋으로 들고 다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미리 지팡이를 사용함으로써 그는 오랫동안 무릎이 굽지 않고 등도 꼿꼿이 편 채로 걸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지팡이를 짚고 걸으면 보행의 필수적인 엉덩이나 다리 근육의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요시다 전 수상은 8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당시 남성들의 평균 수명을 고려하면 상당히 장수한 편입니다. 전후 혼란기의 수상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지팡이를 이용하여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걷기 능력이 그의 장수에 분명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팡이를 사용하면 늙어 보여서 싫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지팡이를 나의 세 번째 발이라고 여기고 조금이라도 일찍부터 현명하게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발이 편안한 신발을 고르는 지혜. 걷기라는 활동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도구는 바로 신발입니다. 만약 자신의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있다면
당연히 걷는데 방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걷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발에 꼭 맞는 편안한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으면 쉽게 피로를 느낄 뿐만 아니라 신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통증까지 유발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맞지 않는 신발 때문에 발에 문제가 생기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걷는 자세가 나빠지게 되고 이는 결국 퇴행성 무릎 관절증과 같은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발볼 넓이가 너무 넓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발폭보다 훨씬 넓은 신발을 신고 걸으면 금방 피로를 느끼게 되고 심하면 엄지발가락이 휘는 무지외반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자기 발의 폭보다 넓은 신발을 신으면 걸을 때마다 신발 안에서 발이 앞으로 미끄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발가락 끝이 신발 앞부분에 계속 부딪히게 되고 특히 엄지발가락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져 심한 경우 무지외반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뒤축이 높고 발끝이 뾰족한 구두가 무지외반증의 주범이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보다는 오히려 발볼이 넓은 신발이 무지외반증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하이힐이나 끝이 뾰족한 신발을 신을 일이 거의 없는 중장년층에서 무지외반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아무리 신발 사이즈, 길이가 잘 맞아도 발의 폭이 맞지 않으면 걷는데 방해가 될 뿐이므로 신발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발의 폭과 사이즈를 함께 고려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무게 중심 이동이 편안해야 합니다. 걸을 때 발 뒤꿈치에서 발 앞쪽으로 무게 중심이 부드럽게 이동하는 것을 원활하게 하려면 신발의 토 브레이크, 나 생크, 와 같은 구조적인 요소들도 중요합니다. 생크는 신발 밑창, 아웃솔과 안창, 인솔 사이에 삽입되어 발바닥의 아치 부분을 지지해주는 단단한 보강재를 말합니다. 토 브레이크는 발 뒤꿈치를 들고 발끝으로 섰을 때 신발이 자연스럽게 구부러지는 지점을 뜻하는 신발 관련 전문 용어입니다. 우리가 땅을 차고 앞으로 나아가는 발 동작에 맞춰 토 브레이크 지점에서 신발이 부드럽게 잘 휘어져야 무게 중심 이동이 쉬워지고 걷기 또한 편안해집니다. 무게 중심 이동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신발의 뒤꿈치 부분이 발을 안정적으로 꽉 감싸줄 정도로 적당히 단단해야 합니다. 또한 바닥을 차는 동작을 효과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신발 밑창 역시 적절하게 단단하면서도 탄력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신발 안에서 발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약간의 여유 공간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가벼운 신발이 좋은 신발인 것처럼 홍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발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신발 바닥에 생크라고 불리는 단단한 지지대를 넣지 않으면 걸을 때 무게 중심을 제대로 이동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발바닥 중앙에 움푹 들어간 아치 부분이 걸을 때마다 아래로 푹 꺼지면서 구부러지기 때문입니다. 생크는 우리의 체중을 안정적으로 지탱하고 발바닥 중앙의 아치 부분을 보호해주며 땅을 찰 때 발에 힘을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가볍게 만들기 위해 생크를 넣지 않은 신발이라면 구매하기 전에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발은 건강한 걷기에 적합한 신발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발을 고를 때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자신의 걷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좋은 신발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다나카 나오키 씨의 책 나는 당신이 오래오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 글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